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미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 316명이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데 억류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예상보다 다소 이른 현지 시간 11일 오전 11시 40분. 우리 국민 316명을 태운 대한항공 전세기가 애틀랜타 국제공항 활주로에서 힘차게 이륙합니다. 4일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이민 단속반에 체포된 근로자들이 억류 일주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The about 300 South Korean workers are a little closer to returning home after about a 6-hour-long journey, and they are going to be loading a charter flight. 이들은 구금 시설에서 공항까지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무정차로 외부 접촉을 최소화했고 공항 출국 절차도 일반 탑승객과 달리 화물청사에서 별도로 밟았습니다. 애틀랜타에서 인천공항까지 약 15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전세기는 오후 3시쯤 도착할 전망입니다. 귀국 인원은 현지 잔류를 선택한 1명을 제외한 한국인 316명과 중국, 일본 국적자 등 14명을 포함해 총 330명입니다. 사태 수습을 위해 파견된 외교부 1차관과 LG에너지솔루션 대표 등도 동승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귀국이 강제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이고 향후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도록 미국 측 협조를 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 내 한국 기업 인력의 비자 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한국인 근로자 석방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추방이 아닌 자진 귀국이라며 미국 측으로부터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을 거란 확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번 구금 사태의 근본 원인이 됐던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간 실무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한국 국민의 상처와 충격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또 재입국 후 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확약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석방이 지연됐던 건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지시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의 지시다. 왜 그랬냐? 자유롭게 돌아가게 해라.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된다. 뭐 그런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그 때문에 일단 중단하고 한국의 대미 투자에 맞춘 비자 제도 신설을 위한 실무 협의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입법을 통해 새로운 비자 형태를 만드는 방안보다는 현존하는 비자를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먼저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자 관련 워킹그룹에 대해서 현지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논의가 있었으며 앞으로 실무 차원에서 계속 협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구금 사태에 대해 문화 차이에서 발생한 사태로 보인다면서도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업들 입장에선 투자를 주저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온갖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어려워질 텐데 이거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게 아마도 앞으로 대미 직접 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다만 3,500억 불 대미 투자와 관련한 협상 진행 과정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네, 근로자 구금 사태가 일단락되는가 싶더니 다시 한미무역협정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미 상무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이 무역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면서 한국의 협정안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더 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양국 무역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압박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윤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 시 관세 협상 합의문이 없었던 것에 입장을 밝힌 이재명 대통령. 우리가 이익되지 않은 사인을 왜 합니까?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러트닝 미국 상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백악관에 왔을 때 무역 관련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서 미국 요구대로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인하 합의 전 수준으로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한미 관세 협상은 큰 틀에서의 합의일 뿐 이견을 보이는 대미 투자 기금 등에선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압박한 셈입니다.
미국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상호 관세가 인하된 15%가 아닌 처음 책정된 25%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며 한국에 대해 유연함을 적용할 뜻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미 무역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은 한국의 대미 486조 원 투자 패키지 구성과 투자 방식, 이익 배분 등을 놓고 양측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들 오늘 오후 3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만입니다.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 체포됐다가 석방되기까지 정말 악몽의 네. 일주일을 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쇠사슬에 끌려서 묶여서 들어갔다가 일단은 평상복 차림으로 수갑을 차지 않고 귀국길에 오르게 그렇죠. 됐습니다. 예, 예. 이번 사태 어떻게 전반적으로 보시나요? 네, 뭐 이번 사태의 출발점을 한번 보면 예. 그동안 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 미국 국내 고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적이 좀 만족스럽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연간 한 100만 명 정도의 불법 이민 노동자들을 추방하겠다고 얘기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그 이 또 압박 심리도 있었고요. 네. 또 이 과정에서 지금 다른 국가의 관계를 중요시해야 될 국무부의 입장하고 뭐 불법 이민 단속이라는 거에 중점을 둘 네. 수밖에 없는 국토안보부나 아이스와 같은 그러니까 이 네. 이민하고 관세 단속국이죠. 이런 서로 간의 영역 경쟁이 또 부딪히면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걸로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사실 우리가 봐야 하는 또 하나 근본적인 원인들은 미국 내 지금 고용 촉진하고 제조한 몰락이거든요. 이게 그 원인 자체가 사실은 미국의 그동안 경쟁력 부족이 있었다 하시면서 고급 인력 양성에 예. 조금 등한시했던 미국 자체 문제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트럼프주의자들의 또 편견도 작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또 내년도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렇죠. 이들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고민이고요. 네. 또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번에 좀 네. 상당히 미국 쪽에서 무리한 법 집행이다 하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렇죠. 그동안 사실 우리가 좀 관행이라는 거에 기대서 네. 너무 좀 편하거나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하는 면도 이번에 좀 짚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나 정부도 그동안은 이제 통용되던 뭐 그리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도 당분간은 조금 더 주의 깊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네. 뭐 총괄적으로 보면 이번에 이게 아마 이 7월 말에 이루어졌던 한미 정상회담? 무역 협상. 네, 무역합. 이거의 계속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직접적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메시지를 던진 게 결국 우리가 미국의 투자 약속을 지키려면 예. 이 투자를 촉진할 만한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라는 게 우리 측 메시지였고요. 네. 미국은 어쨌든 그래도 미국인 고용이라든가 투자의 속도 이런 기존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는 걸 강조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고급 인력 문제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네. 한국인 근로자들 석방이 하루가 지연이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잔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미국 현지 인력을 교육하는데 좀 잔류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민국의 과잉 당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네, 될까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조금 과잉 단속 부분이기 때문에 예. 단속을 한 경위나 과정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거고요. 미국 쪽에서는 지금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 인력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쪽으로 얘기가 다 나온 표현이고, 근데 네. 상식적으로 볼 때 갑자기 일하다가 이 구금된 분들이 그렇죠. 정상적으로 거기 남아서 근무를 하고 싶지도 않고 근무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단속국에 대한 어떤 질책성 발언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측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 국내 유권자들을 겨냥한 발언하고 한미 관계를 겨냥한 발언을
동시에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워드 러튼이 미 상무장관, 미국 내 공장 지을 때 해외 숙련공들 비자 허용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앞으로 짚어주셨지만 비자 문제가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할 때도 어쨌든 인력을 보낼 때 비자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을까요? 어떤 방향으로 흐를 거라 보세요? 네, 지금 확약이 됐다라고 얘기하면 이제는 이제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가령 다른 국가들이 지금 미국이 이제 일부 국가들하고는 지금 이 고용 비자와 관련된 쿼터제를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그 숫자, 연간 일정 부분의 숫자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 일종의 특혜를 주는 건데 뭐 대표적인 게 그 지금 자유무역협정 체결하고 있는 캐나다하고 멕시코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싱가포르나 호주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도 이런 쿼터제를 받아가지고 신속하게 이제 이 전문 인력들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외교 당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구금됐던 노동자를 다시 입국할 때 뭐 불이익이 없도록 해서 확약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아무리 분위기 좋았다고 해도요. 구두로 하는 거랑 이거를 제도적으로 서명. 남기는 거는 달라요. 문서상으로 남기는 게 이제 1차적으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더더욱 이게 일종의 그 미국 의회와의 협조를 통해서 입법 조치화 되는 것이 가장 확실하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후속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번에 구금 과정에서 우리 한국 근로자중 중에 합법적인 비자를 갖고 있는데 구금 때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단속 과정 적법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여러 군데서 좀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미국 내에서의 파장도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영국 매체에서 지금 보도를 한 영국 건데요. 가디언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거예요. 정규적인 근로행위가 아닌 상황에서 그냥 그 인력을 교육시킨다든가 아니면 회의에 참석하는 정도는 일반적인 상용비자, 우리가 B1이라고 얘기하죠. B1, B2. 이걸로도 가능한데 이렇게 일상적인 상용비자로 정상적인 활동을 한 분들까지도 지금 구금 대상으로 삼고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그러면 정규적인 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자문이라든가 교육만 했다라는 부분까지가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뭐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를 확실하게 논란을 종결짓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앞서서도 저희가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번 사태가 이제 앞으로 우리 기업들 대미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러튼임 미 상무장관 한국과의 무역 협정에 대해서 합의대로 그대로 수용하거나 관세를 더 내야 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게 3,500억 달러 그러니까 대미 투자 부분에서 그 패키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져갈지 이 안이 아직 안 나오고 여기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압박 수단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볼 땐 들거든요. 그분들 일부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로 메시지가 오고 가는 거예요. 미국 쪽은 이제 지금 일부에서 벌써 관세 협상 타결되자마자 이게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처럼 일단은 총액만 약속을 했지 이걸 언제 하느냐, 얼마만큼 빨리 하느냐는 합의가 된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타결 과정에서 좀 이제 이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더구나 민간 기업 투자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근데 이 러튼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조건 그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트럼프 정부 임기 내에 빨리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우리 측은 그러려면 투자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이 정상적으로 그리고 조기 투자가 가능한 환경이냐고 반문한 거랑 마찬가지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기업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거를 이제 향후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략을 짤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 할까요? 네, 제일 첫 번째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제도적으로 보장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그 원활한 인력 수급이 사실은 어렵다라는 점 자체를 강조를 해야 될 거고요. 미국 측에서 미국인 고용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이거는 일정한 교육 훈련과 그 자질에 대한 검증이 있은 이후에 가능하다는 입장은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 출입국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돼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를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생각보다 지금 확약을 했다고 했지만 이 부분 해결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의 출입국 규정이라든가 각종 규정들이
어떤 부분은 굉장히 정교한 것 같지만 어떤 부분은 또 굉장히 방만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도 지금 현지 공장의 완공이라든가 이게 늦어지면 그렇죠. 생산 차질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될 때 결국은 다른 국적의 경쟁사들이 그 수요를 차지할 수 있는 위험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플랜 B하고 플랜 B, C도 만들어서 대응책들을 강구해 나가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주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수사와 사법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뭐가 위헌이냐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거라고 못 박았는데 특별재판부 설치가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강경해진 건 이른바 내란을 언급할 때였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 중인 특별법엔 내란 혐의 1, 2심 재판을 특별재판부가 전담하고 영장 발부도 특별영장 법관이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며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임받은 선출 권력, 즉 국회가 더 우위에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할 권력을 위계 질서가 있는 관계처럼 보는 건 문제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내란은 적당히 타협할 게 아니라며 야당과의 협치와 야합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협치라고 하는 게 야합하고는 달라요. 도둑질 하지 말아야죠. 같이 살려면. 도둑질은 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서로 지켜줘야 된다. 여야 회동 땐 정청래 대표에게 야당에 더 내어주라며 양보를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통합의 정치, 통합의 국정을 강조했던 이 대통령이 그 한계선을 분명히 밝힌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네, 음주운전과 학생 폭행, 막말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최교진 전 세종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 전 교육감의 임명안을 제가하면서 최 전 교육감은 오늘 취임식을 진행합니다.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교진 전 세종시 교육감에 대한 장관 임명안을 제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자질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여중생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음주운전 한 번만 있어도 승진이 불가능합니다. 2003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의 발언들도 잇따라 논란이 됐습니다. 2013년에 우리 해군 40여 명이 숨진 천안함 폭침에 대해 음모론을 주장한 게시물을 수차례 공유하는가 하면 2019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일을 탕탕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최 장관은 각종 의혹과 논란에 2일 국회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사과를 거듭했습니다. 잘못된 일이고 사과를 드리고. 청문회는 야당 반대로 경과보고서 채택이 한때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10일 이진숙 후보자 낙마에 따른 국정 공백을 이유로 이 대통령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국회가 여당 주도로 청문 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최 장관은 오늘 오전 대전 현충원에서 참배한 뒤 정부 세종청사로 이동해 취임식을 갖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민주당이 여야가 합의한 3대 특검법 수정안을 하루 만에 뒤집었습니다. 당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합의를 일방적으로 번복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파행에 대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오늘 대규모 농성을 예고했습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 본관 앞에서 의원과 전국 당원이 함께 여당의 협치 파괴 규탄 집회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이 특검 수사 기간을 늘리지 않는 등의 내용으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해놓고 하룻밤새 합의 파기를 통보한 데에 항의하는 겁니다. 협치를 안 하고 다 깨부신 거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강력하게 투쟁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향후 정기국회 일정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는 민주당 당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자 등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깨졌습니다. 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파견 검사를 최대 30명 더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여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법과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법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25일쯤엔 장외 투쟁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야의 지속적인 파열음에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어렵게 합의했던 민생경제협의체 구상도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권 의원은 유일하게 남아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김창석 기자입니다. 총 투표수 177표 중 가 173표, 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권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처음 만난 통일교 측 인사로부터 당일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특검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유자의 허위 진술뿐입니다.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한 여론전에 나섰던 것입니다. 앞서 의원총회에서도 당당하고 결백하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찬성에 투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방탄국회로 제19 감싸기 행태를 보였던 민주당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당당하고 결백하기 때문입니다. 정치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주십시오. 다만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는 야당 탄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고 권 의원은 떠나는 동료 의원들과 웃으며 악수를 나눈 뒤 홀로 남아 본인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권 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초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본회의가 끝날 무렵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연설 도중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동조하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데 대해 정치 현실이 아무리 험악해도 지켜야 할 선은 지켜야 한다며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김찬섭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패널 4분 모셨습니다.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조현삼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전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삼권 분립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요.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내란특별재판부, 그게 뭐 위헌이냐, 노 교수님? 그럼 이게 위헌이 아닙니까? 위헌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법부, 또 법조계뿐만이 아니라 진보진영 시민단체 그리고 여당 의원까지 위헌 소지가 크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시긴 하지만 헌법 전문가라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뭐 대통령이 위헌이 아니라 그러면 위헌이 아닙니까? 그건 아닌 것이고요. 두 번째 뭐 또 국회가 만들면 된다? 입법부가 법률을 만들긴 하지만 그 법률도 헌법적 한계가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아무거나 만든다고 해서 법률이 다 위헌이 아닌 게 아닌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 심판을 해서 위헌이라고 선고하면
법률이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입법부도. 또 세 번째,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특별 이게 붙은 뭐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법원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특허법원이라든지 가정법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특수법원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헌법이 예정하지 않고 있는 특별 뭐 이런 걸 붙여서 사법부를 뭐 만다고 하는 것은 그 위헌일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건 개별 사건입니다. 그렇죠? 내란 뭐 특별재판부라고 하니까 개별 사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위헌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럼 만약에 뭐 대장동 사건 특별재판부, 뭐 법인카드 이용 의혹 특별재판부, 대북송금 특별재판부 이런 거 만들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또 좀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하는데 좀 비상계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이고 위법이고. 그런데 그걸 내란하고 연결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걸 내란이라고 해요.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상정하고 하는 거니까 개념적인 것도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관이 어떤 사건을 재판할지를 사법부 외에 어떤 집단이 개입을 해서 정한다는 게 굉장히 위헌성이 크다. 이 지점을 지금 짚어주신 건데 어떠세요? 그런 주장도 뭐 일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다만 대통령이 법관을 임명하고 특별재판부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변호사협회와 또 법관에 의해서 하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 구성 자체는 저는 위헌성이 별로 없다라고 보고요. 또한 이게 개인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에 대한 재판부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많은 국민들의 길에서 추위에 떨면서 이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었고 또 국회를 침범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범하고 경찰과 검찰을 이 내란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측면에서 역사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란 재판부 자체에 대해서 위헌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 내란 재판부를 구성했다라고 해서 또 마치 국민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판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또 영장실질이라든가 재판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더 지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이런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추석 전 완수를 공언한 민주당과 달리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큰 피해자죠. 구더기가 싫죠. 구더기 안 생기게 아주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 피해자가 나라면서. 다만 이 검찰 보안 수사권이라는 틀 자체만은 깨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저는 검찰을 구더기에 비유한 말씀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검찰 조직은 어제 아마 내부적으로 부글부글 끓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헌법에 근거가 있는 검사, 검찰총장을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란 분이 대놓고 비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있기 이전에 변호사로서 실무를 해본 분일 겁니다. 본인이 뭐 그 정치적 맥락에서 본인이 지금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이 없을 경우 과연 공룡 경찰, 모든 권한이 집중된 거기다 무력까지 있는 경찰이 어떻게 인권을 침해할지에 대해서는 본인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보안수사 요건 내지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없앨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오히려 이번 문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역풍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이 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 부분은 적잖은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 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을 견제할 방법으로서의 어떤 검찰 조직, 시스템 자체는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의견을 보냅니다. 그러니까요. 검찰을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도 이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만은 민주당 내 강경파는 다른 목소리를 낸 겁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지 싶어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하신 그 구더기와 관련된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닦느냐는 말 속담 있지 않습니까? 그 속담을 인용한 것이지 저는 뭐 검찰과 검사들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보안 수사권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검찰청은 해체가 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구분되는 것은 정해졌으니 1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수사 방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그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보안 수사권이지 않겠습니까? 검찰 측에서는 여전히 보안 수사권을 요구하고 있고 그에 대한 반발도 여전히 큰 상황에서 어떠한 것이 국민들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취지인 것으로 보여지고 보안 수사권을 유지한다고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함께 논의하자라는 것이고요. 보안 수사권이라는 건 직접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아마 추후에 따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구더기 장독대 발언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상황인데 파장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날, 그러니까 100일 잔치 날 민주당은 난리가 났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 수정안이 파기가 되면서 이분을 두고 여권 내 파열음이 그대로 노출이 된 건데 김병기 원내대표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두 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문 크게 불러드리고요. 그 협의가 결렬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최종 협의가. 1차 어제 협의한 거라니까. 자, 이게 무슨 상임위 간사 간의 합의도 아니고요. 원내 수석 간의 합의도 아니고 원내 대표 간의 합의가 이렇게 하루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전 뭐 특검법 통과 그 이제 내용이라든지 뭐 그건 차치하고라도 이 경과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그 여야가 합의했다고 사이좋게 참 합의문 불러드리고 이렇게 해서 또 내용도 이렇게 뭐 특검법 합의했다. 모처럼이었어요. 예, 그 모처럼 그래서도 이거 참 모처럼 협치가 되나 보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가 만나더니 뭔가 좀 협치가 되나 보다 했는데 그걸 파기하고 나서 나중에 또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는 본인이 분명히 합의라고 해놓고 협의였다 이렇게 말을 바꿨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 보고 사과하라 이렇게 또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뭔 말이 맞는 거죠 이게? 그리고 또 경과에서 원내 교섭 문제는 원내대표의 권한 아닙니까? 그걸 당대표가 이래저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원내총무라 그랬는데 원내대표, 당대표 저희의 권한이 전혀 다른데 그걸 원내대표가 합의한 상을 이렇게 당대표가 파괴되는가? 이게 문제가 있고요. 그 경과가. 또 한 가지는 저는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합의하는 과정에서 본인 마음대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대표실과 협의했기 때문에 정청 대표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하고도 분명히 협의했을 거고요. 그런 걸 이렇게 파기하면서 다시 나와서 또 마치 아무런 다른 사람과 협의가 없었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경과를 보면 앞으로 뭐 여야가 협치를 한다든가 또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이 모두가 협의하더라도 결국 최종 결정은 이른바 개딸이라고 하는 그런 강경파 그 목소리가 최종 결정하는 거 아닌가. 그러려면 뭐하러 뭐 당대표가 있고 원내대표가 있고 그렇습니까? 그냥 그 강경파들에게 물어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봐서 결정하면 되는 거지. 이건 정치의 의미가 없고 정치인의 의미가 없는 그런 해프닝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이렇게 뒤집어버리면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의를 누구랑 해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원내대표나 지도부가 협치의 대상을 잘못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가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국민이 준 정부이기 때문에 이 내란 극복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 것이거든요. 또한 저는 이 정치적 개입이 과도해 보이면 뭐 정치보복이다라든가 이런 논란들 또 협치가 없다라고 하는 논란이 많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특검이 수사를 하고 그래서 민주기 특검이나 내란 특검에서 수사하다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 또는 인력이 더 필요하다.
라고 하면 늘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수사를 하다가 중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건 국회에서 선제적으로 타협하는 것보다는 특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았는데 선택적인 잘못이 좀 있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이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또 혼선 있는 부분은 또 국민의힘에게 또 죄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이 과정에 있어서 정청래 대표가 조금 더 책임지는 모습으로 서로 자신에게 잘못이 있든 없든 지도부의 책임이다. 이 부분은 당원들과 또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라고 한다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렇게 좀 항의하는 모습들이 없었을 것 같은데 모든 책임이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돌아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좀 혼란도 더 키우고 또 당원들의 반발도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공개된 파열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습니다. 특검법 원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오늘 뭐 사과라고 요구하신 거 관련해서도 그거는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공개 사과 얘기하시면 좀 어떤 마음에서 말씀 좀 하셨던 거예요? 말 쉬운 말이잖아요. 어려운 말인가요? 그런 거 할 때 혼자 하나요? 자, 지금 중요한 지점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마지막 발언 같습니다. 그런 거 할 때 혼자 하느냐. 당 지도부와 다 합의가 됐던 내용인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불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투톱의 정면 충돌, 민주당 진영의 내부 권력 투쟁이 아닌가 이런 시각도 없지 아니한 것 같은데요.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격앙돼가지고 그대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은 정청래한테 사과라고 해라고 대표도 해서 안 붙였어요. 대표도 안 붙이고 그냥 이름을 불렀다라고 할 만큼 분노감을 표출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며칠 전만 해도 그 대통령실 가서 여야 대표 간에서 손잡으면서 대통령이 협치해라. 특히 여당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나눠줘라라고 했던 그런 취지를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원내대표로서 원내 사립탑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그 협의를 거쳤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얘기를 보면은 실제로 그 지도부와 다 긴밀히 소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정 대표가 이거 그냥 캔슬해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실상 원내 지도부 대표로서는 그리고 뭐라고 지금 정 대표가 얘기했냐면 재협상 지시했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하 관계로 그냥 지시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인 서운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최근에 보면은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서도 약간 할랭 기류가 흐르는 것 같은데 이제 여당 내에서도 이런 걸 보면은 국민들이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어떻게 보면 봉합되는 것도 국민들은 좀 보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이 합의 내용을 몰랐다고 하기엔 좀 어색합니다. 이 원내대표들이 어디 밀실에 가서 두 분이서 몰래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쉬는 시간에 당 지도부와 협의를 하기 마련인데 정청래 대표가 이제 와서 이렇게 반대 목소리를 낸 이유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겠죠. 근데 추정컨대 이 여야 합의문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의견을 조율했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유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번 내란 각종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사안은 특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소통이 된 것이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이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에 이러게 된 합의안에 대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은 그 안에 대해서 충분한 소통을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지언정 아마 정청래 대표와는 생각이 달랐던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당 대표와 원내 대표 간의 이런 갈등과 그런 분란이 노출되는 것 자체라고 살펴보게 되면 아마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 입장에서 조금 불안감을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후에는 이러한 갈등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부 강성 지지자분들이 저 합의가 발표된 뒤에 어떤 당 게시판이라든지 의원들이 볼 수 있는 어떤 공간에
굉장히 항의성 글들을 많이 올렸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보고 강성 의원들과 또 정청래 대표가 뜨거 했던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카톡방에서 처음에는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에 대한 사퇴까지 강성 당원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됐고 실제 내란 과정에 있어서 수개월 동안 많은 지지자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광화문 앞에 정말 힘들게 이렇게 그 과정이 있었거든요. 힘들게 이걸 극복하고 정권을 탄핵시키고 교체하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역사적인 문제가 있어서 정말 이건 협치의 대상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여야 대표회담을 하고 그리고 협치하고 양보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나 지도부도 조금 부담이 있었을 수 있겠다 싶고요. 또 추석 전에 검찰개혁이라든가 언론개혁 등을 매듭짓겠다라고 하는 정청래 대표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이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양보를 하더라도 추석 전에 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좀 지키려고 하는 욕심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결과적으로는 항상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항상 원칙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인데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지도부가 조금 전체적으로는 조금 서두른 감이 있다. 그리고 내란 극복 문제만은 결코 이렇게 우물쭈물 대충 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만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여야의 특검법 합의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 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그런 건 타협이 아니죠.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협치도 아니죠. 협치라고 하는 게 야합하고는 달라요. 도둑질 하지 말아야죠. 같이 살려면. 도둑질은 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서로 지켜줘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여야 합의에 대해서 자신은 사전에 몰랐다는 듯이 얘기를 하면서 여당 강경파의 손을 들어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불과 나흘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 모아놓고 협치를 얘기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도 불과 며칠 전이라고 했는데 그 나흘 전이 확실한 모양입니다. 그때 정말 보면서 저렇게 여야 함께 뭐 활짝 웃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이제 뭔가 좀 달라지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더더구나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과는 악수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고 말도 안 섞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활짝 웃는 모습 보였으면 그 다음부터는 협치가 되나 보다라고 했습니다. 협치란 게 뭡니까?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그런 협치가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조금 안 들어도 내 걸 조금 양보하고 상대의 어떤 의견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만들어 결론을 내는 게 협치가 아닌가요? 글쎄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뭔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협치는. 야당 목소리를 듣겠다고 얘기했으면 야당이 주장한 거 뭔가 조금 받아들여줘야만 그게 기본적으로 야당과의 대화 소통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전혀 하지 않으면서 협치를 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역시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 역시 그 이른바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들을 의식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직접 민주주의의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직접 민주주의 국민들의 일부 강경파의 목소리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대의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대통령도 대통령 선출되었으면 그런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합리적인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도 여당도 대표도 원내대표도 모두가 그런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휘둘리는 이런 것들은 대의민주주의를 허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발언을 다시 살펴보면 여야의 합의 그런 건 타협이 아니다. 협치가 아니고 협치와 야합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협의해온 내용에 대해서 야합이라고 얘기를 한 건지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들으세요? 일단 좀 전제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협치를 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이번 정치를 복원하겠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보여준 것이 이번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 간의 만남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는데 저는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내란과 관련된 그리고 국정농단과 관련된 특검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선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광성 지지층들이 주장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의견을 바꾼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는 내란 특검법이라든가 3대 특검법의 개정안에 그런 식으로 타협할 의사는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당내 의사소통과 이런 일정 부분 조율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 여야 정치권 모두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성년자를 유괴하려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에선 초등학생에게 짜장면을 사주겠다며 접근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서울에선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강제로 껴안으려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검은 반바지에 흰 티를 입은 남성이 여자아이에게 뭔가를 말하더니 손을 뻗어 팔을 잡습니다. 놀란 아이는 순간 몸을 돌려 피합니다. 60대 남성이 초등학교 여학생을 유인하려다 실패했는데 바로 맞은편에는 치안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학부모의 신고로 남성은 3시간 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하교하던 여학생에게 짜장면을 사주겠다고 말을 했는데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성년자 유인 미수입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말로 꼬신다. 오후 3시 반쯤 서울 강북구에서는 60대 남성이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 가는 9살 여자아이에게 진짜 예쁘다, 한번 안아보자며 접근했다. 성추행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네, 해양경찰관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서 건넵니다. 어제 새벽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하려 출동한 이재석 경장인데요. 몰려오는 밀물에 몸이 흔들리면서도 무전을 이어가고 드론을 향해 구조 신호도 보냈지만 결국 구명조끼 없이 물길에 휩쓸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허리까지 밀물이 차오른 바다에 해양경찰관과 한 남성이 서 있습니다. 경찰관은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남성에게 전달합니다. 해로질을 하다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는 모습입니다. 발에 다친 그 고령이 갯벌 고립자한테 아무래도 발을 다치니까 거동이 불편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제 그 외근 구명조끼 이제 벗어서 남성은 약 1시간 뒤 헬기로 구조됐습니다. 70대 남성이 고립돼 있었던 저 섬은 육지에서부터 2km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구명조끼를 벗어준 해경은 육지로 헤엄쳐 나오다 빠르게 차오르는 밀물에 휩쓸려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물빨 엄청 세요. 그냥 무지하게 빨리 들어와요 물도. 저 백중산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구조하라고 했지만 실종된 해경은 6시간 만인 오전 9시 40분쯤 인근 바다에서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시민의 목숨을 구한 해경은 올해 34살의 이재석 경장입니다. 2021년 7월 순경으로 임용됐고 안전관리 분야 등에서 유공을 인정받아 여러 번 표창을 받은 성실한 경찰관이었습니다. 해경은 왜 이 경장 혼자만 바다로 구조하러 나갔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게 주요 이유였는데 재판부는 국토부가 가장 유사한 환경이라고 한 무안공항에서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면서 새만금 공항 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성이 무안공항보다 635배 높다고 했습니다. 한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해왔습니다. 오는 11월 첫 삽을 뜰 예정이었는데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단체와 시민 등 1,300여 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항 건설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지역 균형 발전만 내세워 부지 내 멸종 위기종 세계 자연유산인 인근 갯벌에 미치는 영향을 부실하게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축소 반영했다며 국토부가 유사한 환경이라고 주장한 무안공항에서 지난해 여객기 참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공항 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도는 무안공항의 635배였습니다. 원고 측은 환호했습니다. 국토부는 판결문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면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인천에서 관계자들이 지하철을 이용해 택배를 옮기는 모습입니다. 반값 택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인천시가 소상공인들의 택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작한 사업인데요. 자세한 내용 사진과 함께 만나보시죠. 인천 지하철 마전역에서 직원들이 택배 상자가 가득 담긴 수레를 옮기고 있습니다. 상자 안에는 화장품부터 세탁망, 인형의 목 보호대까지 배송되는 품목도 다양한데요. 인천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소상공인들의 택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당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반값 택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택배를 접수받고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택배를 배송하는 방식입니다. 네, 반값 택배,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용 건수 크게 늘었다고요? 네, 지난해 10월 하루 이용 건수가 300여 건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최대 7만여 건까지 크게 늘어났습니다. 반값 택배가 입소문이 나면서 이용하는 소상공인 숫자도 2배 이상 늘어났는데요. 머리끈을 파는 한 점주는 반값 택배 덕분에 한 달 배송비를 최대 150만 원까지 절감했다고 합니다. 인천시에서는 올해 관련 예산을 늘리고 내년에는 더 많은 지하철역에 택배를 접수하는 공간을 늘릴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세찬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는 극심한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강릉에도 20에서 60mm의 단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가뭄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제주에는 거센 비와 함께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제주는 오전까지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전남을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빗줄기는 밤부터 점차 굵어질 텐데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강수량 보시면 강원 영서와 서쪽 지역에 최대 150mm 이상, 서울에도 많게는 100mm 넘는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해상으로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제주와 남해 먼 해상에는 풍랑특보 내려져 있고요. 물결이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앞으로 특보는 대부분 해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낮더위도 누그러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이 28도, 대전과 울산은 26도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밤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동쪽 지역과 제주는 일요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